출시하기까지의 그런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역시 K-스피드, 한국인의 스피드로. 파산에 대한 징후가 보이게 되면 퍽퍽하고 좀 눌리고 장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얕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나갈 때 된 것 같다.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저희가 조금 절치부심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뒤로 굉장히 쉽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또 다음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자금들을 그렇게 큰 마케팅으로 이제 뭐 날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써버리고 나니까 다른 이제 대안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근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마일스톤을 달성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뭐 그로서의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끼통살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그때 이제 그 시기에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나왔던 브랜드들이 됐고요. 그래서 랩노시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를 단기에 마일스톤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브랜드를 출시하게 된 거죠. 랩노시에서 그로서리 서울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매출단을 끌어올리자, 좀 다변화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추가가 되신 거고, 한끼통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전략에서 새롭게 이렇게 또 만들게 된 건가요? 사실 그로서리 서울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쨌든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스핀오프를 시킨 거죠, 브랜드를. 그 한끼통살 같은 경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포화된 시장이고. 그렇죠. 굉장히 레드오션 시장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브랜드를 출시할 때 항상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미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 똑같이 내서 출시하면 사실은 저는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한 끗을 비틀어야 되는 관점에서 닭가슴살의 가장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퍽퍽하고 좀 물리고 장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오랫동안 먹기 어렵다는, 그쵸. 진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조차도.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소스를 그 안쪽에 조금 주입을 해가지고 조금 육질이 좀 부드럽게 만들고 굉장히 좀 맛이 잘 배게. 일반 닭가슴살은 맛이 이제 겉에만 배어 있고 속에는 안 배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양념을 발라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그런 맛들이 느껴질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냈던 거고, 이게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1세대 닭가슴살 같은 경우 퍽퍽하고 소스도 안에 잘 배어있지 않았고, 한끼통살은 그게 가능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구현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의 기술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도 어차피 OEM으로 하는 거니까. 네, 이런 컨셉들을 공장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해낸 거죠. 공장도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보니까 굉장히 육질이 일단 너무 부드럽고 퍽퍽하지 않고 맛이 골고루 배있고, 그다음에 소스를 잘 만들어내면 질리지 않게 되게 다양한 맛들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아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소스 닭가슴살이라고 해서 아예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랜노시처럼 사실은 저희가 또 카테고리를 저희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소스 닭가슴살이 지금 너무 흔하지만 그때는 또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그러니까 한끼통살은 아예 소스 닭가슴살 쪽이고. 그렇죠. 예, 네. 좀 시작은 당연히 소스 닭가슴살로. 그래서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소비자들이 먹기에도, 예를 들면 2030 여성들이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이 먹기에도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맛에서는 저는 자부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은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쌓이신 게 아닐까요? 뭐 랩노시 때부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제품들을 끌어올리셨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어쨌든 메인으로 가져간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 기존에 있는 시장에 비슷한 제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개척한 다음에 다른 경쟁사들이나 대기업들이 그 시장을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저희는 승률이 높다고, 저희만의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대기업이 있는 레드오션에 들어간다고 해도 분명히 다른 요소가 굉장히 조금 차별적으로 있지 않으면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사실 생존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닭가슴살이 되게 레드오션이지만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DNA라면 DNA인 거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로 어렵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약간 그 컨셉과 전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특이한 또 제품이 붙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밀봉막에. 맞습니다. 이제 랩노시가 굉장히 좀 시장에 조금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제품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로서리 서울이나 한끼통살은 물론 끝을 한 끝을 비틀긴 했지만 네. 이미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완전히 또 새로운 또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회사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제품이었고 이게 랩노시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던 게 음료 시장은 이미 독과점 네네. 대기업들이 다 이미 머저리티를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었는데 에모크도 크고 이미 그 물량도 훨씬 많고 대기업들과 완전히 직접적으로 붙어야 되는 그런 시장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된 건데 처음 시장은 캔 생수를 저희가 만들고 싶었어요. 캔 생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수는 거의 뭐 99%가 페트로 소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캔으로 소비되는 생수들이 있고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리퀴드데스라고 하는 그 생수가 있는데 네. 그 제품이 되게 잘 됐어요. 저 뒤엔 저거죠. 맞습니다. 리퀴드스. 맞습니다. 저겁니다. 생수예요, 저게? 네. 어. 물론 탄산수도 있고 생수도 있는데 네. 생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B급 마케팅으로 잘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즐비하는 그런 시장에 잘 들어가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저런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한 3, 4개 정도의 대기업이 거의 시장을 다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똑같이 캔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승산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저희가 만들 정도면 대기업은 얼마나 금방 만들 수 있겠어요. 뭔가 차별성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그런 생수 제품들을 저희가 다 샘플링 해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했고 네. 그 중에 한 제품이 영국에 있는 캐논워터라는 캔 생수 브랜드가 최초로 엑솔루션 리드를 썼던 제품이었어요. 엑솔루션 리드라는 게 그러니까 제밀봉이 가능한 저희 음. 인수한 그 독일 회사 이름이 엑솔루션인데 네네. 그걸 처음으로 아마 썼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제가 그거를 영국에서 직구해서 이제 마셔보고는 UX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따서 먹고 다시 잠그는 그 UX가. 그래서 이거면 시장에 좀 차별성을 줄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그래서 무작정 이제 콜드 메일을 보내고 콜드콜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경험이 네. 얼마나 좋으셨길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좋았던 거예요? 일단은 그 누구도 이제 캔을 다시 재밀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물이 일반 생수도 있었고 탄산수도 있었는데 네. 탄산수를 전 이제 따서 먹어보면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게 한번 땄을 때 이렇게 칙 터지는 탄산이 빠지는 그 느낌과 네. 이걸 다시 재밀봉해서 보관했다가 며칠 있다 몇 달 있다가 다시 땄을 때도 다시 똑같이 이제 탄산이 터지는 그런 밀봉력이라든지 네네. 어쨌든 이건 되게 혁신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캔의 아예 그 아이덴티티를 바꿀 수 있는 제품인 거잖아요. 캔이라는 폼팩터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로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하고 다시 마신 다음에 네. 거꾸로 이렇게 비밀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뭐 가방에 넣고 다니셔도 되고요. 네. 아니, 냉장고에 뭐 한 6개월씩 보관해서 다시 이렇게 따도 다시 터지거든요. 이렇게 탄산이 그대로 네네.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굉장히 저한테는 캔이라는 아예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캔 음료 시장에 들어갔을 때도 괜찮겠다. 네네. 대기업이랑 이제 일반 뭐 캔 음료는 저희가 대기업이랑 뭐 붙기 되게 어렵지만 차별화가 있네요. 재밀봉이 가능한 뚜껑이 달린 캔 음료는 저희만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봤었고요. 네. 그래서 출시를 하게 됐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출시하기까지의 그런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스토리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영국의 캐논워터라는 오. 캔 생수 이제 회사인데요. 이걸 저희가 샘플로 받았었고 네. 이걸 따서 먹어봤을 때 UX가 좋아서 당장 이거 만든 회사가 어디냐 찾아서 독일 회사라는 걸 알게 됐고 당장 만나러 가겠다. 우리 너무 관심 많고 우리 한국에 이런 회사인데 우리가 잘 팔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시아에서. 아시아 판권을 달라. 그쵸, 아시아보다 한국 판권을 달라. 한국 판권을 달라. 라고 이제 들어갔던 건데 그 회사가 코로나 때 그 어떤 업체랑 대면 미팅을 안 하는 회사였어요. 안 했었어요. 캐논워터가요. 아니요. 엑솔루션. 엑솔루션이. 네. 찾아가서 무작정 찾아가니까 이제 만나 준 거죠.
저희 이제 회사를 소개하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아시아 한국 판권을 좀 독점권을 달라라고 해서 6개월 정도를 쫄랐어요. 그래서 겨우 받았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제로소다라는 제품이 나온 거고 이걸 저희가 만들어서 편의점에도 깔고 자사몰에서도 팔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한국 판권은 그러면은 이 제밀봉 마개를 사용하는 독일의 엑솔루션한테 받아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네. 제로소다도 출시하시고 네. 근데 아까 서두에서는 인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요거를 이제 판권을 저희가 받아서 팔고 있다가 이 엑솔루션이라는 독일 회사가 이제 생산 설비를 크게 증설해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조금 쉽지 않아져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네, 저희가 출시한 지 한 4개월 만에 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이거를 독점 받아와가지고 음. 생산처를 구해가지고 편의점에까지 집어넣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너무 어렵게 만든 제품이고 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한 거죠. 사실은 얼마일지도 알 수 없었고 가치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에 팔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 건지를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엑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요거 이제 그러면 이 회사를 사가세요 하고 그렇죠. 독일의 이제 법원이겠죠? 독일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법정 관리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파산 관제인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파산 관제인이 매각 자문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써가지고 매각 자문사가 그 이거에 대한 판매에 대한 정권을 갖고 이제 매각에 나선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 채권자들의 빚을 상환해줘야 되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산법이 되게 엄격한 게 일단은 그 파산에 대한 징후가 보이게 되면 그 대표이사가 한 달 안에 파산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물 수 있는 정도까지 있는데 어쨌든 대표이사가 어쨌든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이제 지분이 이제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가고요. 네. 파산 관제인이 그거를 이제 회사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구조인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자꾸 발주를 넣었는데 물건을 안 주니까 뚜껑을 안 보내주니까 계속 묻다가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우리 부도 났어 이렇게 돼가지고 알게 돼. 좀 뒤늦게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그 실사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수까지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인수를 하시게 된 그것도 굉장히 이게 되게 신기하고요. 여러 가지 그 운이 좋았던 요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 경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독일도 유럽도 그랬었는데 독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추측하기로는 이제 파산 관제인 한 명마다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물론 여기에 대한 가치를 최대 극대화시켜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실사부터 그 자금 납입까지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네. 우리가 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큰 기업들은 불가능한 타임라인이거든요. 네. 그 실사도 한 달 안에 하는 게 어렵지만 어떤 이런 의사결정을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달 만에 건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어쨌든 가능한 구조니까 또 그때 또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됐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실 이거를 뭐 6개월 정도 줬다고 하면은 저희가 인수하기 어려웠을 거고 나중에 그 파산 관제인이 낸 기사를 보니까 입찰에 한 10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100개가 했어요? 뭐 그 기사에 따르면 네. 나중에 아유. 이제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그 기사에 따르면 네. 그래서 10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왔지만 아시아에 있는 이제 한국의 한 업체가 인수했다. 이런 기사를 저희가 나중에 본 적이 독일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K-스피드, 한국인의 스피드로. 그렇죠. 네. 뭐 사실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인수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브랜드에 쓰이는 것만 생각했었지 이 글로벌이 얼마나 니즈가 많은지 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인수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이제 시장의 확장성이 더 큰 제품이었고 또 굉장히 많은 이제 회사들이랑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확정된 건 없었지만 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 회사가
독일에서 20년의 회사이다 보니까 그동안 또 되게 많은 R&D를 거쳐오면서 되게 나름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초기 투자자로 네슬레도 투자를 했었고, 네. 한 1,000억 정도를 20년 동안 태워서 R&D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경쟁자에 비해서 기술이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인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한 끼 통살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그니스의 날개로 엑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또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저희 제품에 제일봉 마개가 붙어서 저희 나가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말씀 주신 대로 이 제일봉 마개를 다른 음료 회사들한테 이제 판매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단에 음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음료가 좀 출시된 건가요? 이걸 달고 이렇게. 이 클룹이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음료인 거죠. 클룹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이제 하려다 보니까 저희 랩노시에서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하나의 컨셉, 그러니까 뚜껑을 단 제품만 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시장에 들어가서 퍼뜨리기보다는 음료 시장 자체에 대한 MS를 높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 뚜껑이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고 최적화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싸거든요. 물론 이제 싸질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규모가 늘어나면. 그래서 이 뚜껑으로 무조건 이제 음료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더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고, 일단 음료 시장에 대한 MS를 넓히자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콜라보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뚜껑을 달지 않아도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음료수를 출시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랑 콜라보한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이마트랑 콜라보한 뭐 토닉워터라든지 뭐 나이스웨더랑 콜라보한 제품도 있고, 캔 말고도 저희가 페트도 막 많이 만들었어요.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네, 만든 음료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델피라는 차 베이스의 브랜드랑 콜라보한 음료도 있었고, HDX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랑 콜라보한 브랜드도 있었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 음료 시장 자체 MS를 저희가 어느 정도 가져간 다음에 그때 이제 저희 리드를 이제 하나씩 조금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물론 메이저 이 제로수다라는 메인 브랜드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음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규모를 조금 일단 키워놓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걸 조금 병행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음료 시장 자체를 저희가 조금 지금 MS를 키우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주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해나가시는. 맥주는 저희 브랜드로 만들진 않고 있지만 이 글로벌 브랜드 뭐에는 저희가 이미 협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확정이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접 자체 브랜드를 만들진 않지만 뚜껑을 지금 글로벌 뭐 거의 각 카테고리별 원탑 브랜드들한테 지금 활발히 팔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뚜껑만 그런 이제 글로벌 음료 회사들한테 이제 납품하시고 계신 거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캐파가 올라가고 원가가 좀 싸지고 이러면은 저희도 활발하게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저희 브랜드는 제로수다 정도로 일단은 플레이하고 있고 해외 한 70~80% 이상을 다 해외 브랜드에 팔고 있죠. 이 이후부터의 브랜드들은 제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건기식, 이제 둘 다 올해 나온 브랜드인데요. 네. 건기식이랑 뷰티 브랜드가 이제 올해 출시가 됐었고, 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했었지만 어쨌든 랩노시가 기능성의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랩노시의 그런 레거시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닥터라는 앞에 붙여서 닥터 랩노시라고 저희가 브랜드 명을 지었고요. 네. 그 다음에 뷰티 브랜드, 색조 뷰티 브랜드인 브레이라는 브랜드가 올해 나오게 되면서 총 6개 브랜드를 이제 갖고 있는 회사가 됐고, 네. 그 중에 저희가 진짜로 지금 현재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거는 랩노시, 클럽, 한끼통살이 굉장히 이제 비슷한 비중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뭐 괄목할 만한 거는 클럽이 굉장히 빠르고요. 클럽이 지금 출시한 지 3년 차, 2년에 3년밖에 안 되는 브랜드인데, 네. 랩노시는 10년 차고 한끼통살은 거의 뭐 6~7년 차인 브랜드지만 클럽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이 훨씬 더 괜찮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기식과 뷰티에서도 각자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탑라인도 잘 올리고 수익성도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지금 잘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닥터 랩노시랑 네. 브레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닥터 랩노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색조 화장품은 약간 좀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 일단은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장단이 명확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소비재에 비해서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네. 마진도 조금 크지 않고요. 그래서 대기업도 봤을 때는 글로벌을 되게 세게 하고 있는 몇몇 이제 회사를 빼고는 그러니까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시총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IPO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밸류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했고, 네. 그다음에 수익성도 조금 회사 전체적으로 조금 키우고 싶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탑라인 그런 기울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수익성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뷰티를 이제 봤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 자체가 그런 퍼포먼스 기반의 네, 마케팅들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네.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들은 소비재 카테고리에서 어떤 거든 그렇게 접근이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식품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좀 경계가 그렇게까지 저희가 잡고 있진 않고요. 어떤 소비재는 할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시작점이 건기식과 뷰티였고 당연히 시장은 크고 이미 좀 검증된 시장이어야 되겠지만 건기식 뷰티는 뭐 많은 그런 소비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카테고리 중에 하나니까 네. 뷰티 회사가 건기식을 하기도 하고 건기식 회사가 식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조금 더 원활한 네네. 분야긴 하거든요. 브랜드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잘 모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지금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딜을 높으시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올해는 대략 한 매출액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는 뭐 결산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50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아 정말 그때 목표하신 대로 따박따박 잘 가고 계시네요. 목표보다는 조금 이제 낮긴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목표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세우긴 하거든요. 목표는 낮긴 하지만 사실 뭐 거시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네. 저희가 잘 그래도 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대표님 그 상장은 언제로 목표하시나요? 상장은 지금 절차나 이런 준비 같은 거는 25년 하반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국장의 어떤 그런 정세라든지 요즘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 온기 실적을 완전히 다 가져간 채로 26년도 상반기든 하반기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박찬호 대표님이라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네. 하고 싶은 거 네네. 나눠서 그냥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업적으로는 사실 이그니스의 그런 포부와 엑솔루션의 포부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그니스의 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향하고 롤모델을 삼고 있는 회사가 이제 네슬레라든지 P&G 같은 회사들을 이제 저희가 롤모델을 삼고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저는 예를 들면 100년 이상 된 브랜드를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기존에 만든 브랜드도 지속적으로 사실 브랜드를 잘 만든다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는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니까 네.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키워 나감과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 하에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목표고요. 네. 이그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데벨로퍼라고 명명하고 있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거대한 목표긴 하지만 이게 그 뚜껑도 세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캔 뚜껑이 시중에 다 쓰고 있는 캔이 네. 3세대 캔 뚜껑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거든요. 아, 세 번째 세대다. 네. 네. 뚜껑을 따도 그대로 붙어 있는 그 전 세대가 이제 뚜껑이 떨어지는 형태였고 이게 나온 게 50년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캔 시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저희는 이 지밀봉이 가능한 캔 리드로 4세대 캔 뚜껑 시장의 표준을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간 판매되는 그 알루미늄 캔 이 패키지가 3,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네요. 이 캔 뚜껑 시장만 해도 한 10조 가까운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요거의 표준을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원대한 과제이지만 네. 저희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 3세대의 어떤 경험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거 좀 다른 거고, 개인적인 사실은 그 목표는 저는 뭐 사실 뭐 IPO를 통해서 엑시트하고 싶은 생각도 크진 않고요. 뭔가 엑시트해서 뭔가 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이제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그니스도 그렇고 저희 자회사인 엑솔루션도 그렇고 잘 키워나가서 진짜로 조금 회사가 되게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로 좀 키워내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목표가 일치하는 경우이긴 한데, 음.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같이 몸담고 열심히 또 인생을 태웠던 분들이 같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시간 되게 이그니스랑 개인적인 포부 그리고 회사 잘 짚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